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를 앞두고 시장이 예상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을 돌파해 내려는 나름의 노력을 확인해주고 있다라는 데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 추가적인 후퇴 대신 21,000달러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입니다. 7월의 마무리를 화려하게 장식하게 될 피날레가 예상대로 또 기대대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 직후에 미중 전화 정상회담이 열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날짜를 보면 이게 참 교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28일 새벽에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하루 뒤에 바이든 시진핑 전화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민한 이슈도 산적해 있고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사안들도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 또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XRP 홀더들의 입장을 법원이 채택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SEC의 이상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번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기각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에 법원이 내린 명령에 대해서 SEC가 이제 와서 뒤집어 달라고 말같지도 않은 요청을 한 건데 법원으로서는 그저 상식적인 명령을 내린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상황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지금의 SEC의 행태이고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SEC가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법정에서까지 보여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의회뿐이 없다, 의회밖에 없다, 이런 논의는 시간이 갈수록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71살의 전직 하원 의원의 기고문이 XRP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게 70대 할아버지의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느낄 수 있는 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눈치 보기 장세의 방향성도 이제 어쩌면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FOMC 회의 이후에 안도 랠리를 조금 하다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면서 한 번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의 관점과 전략에 맞춰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조정에 따른 건지 투매로 인한 하락인 건지 그 흐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트코인은 어지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21,000달러를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고 아쉽더라면 22,000달러 돌파를 아직 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상승한 2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투심이 더 후퇴하지 않은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여전히 42%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차티스트들의 분석이 조금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홀딩하기 위해서는 21,600달러가 유지돼야 한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돌파할 경우에는 새로운 고점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연준 FOMC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25,500달러와 27,000달러를 잘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연준 금리 리스크가 사라져야 이게 해소가 돼야 방향성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무던히도 200주 이동평균 지지의 의미를 강조해왔던 레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좀 더 부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하락쇠기형 패턴의 하단이 뚫렸다라는 점과 저점을 높여가던 지지선 역시 뚫렸다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차트만 보고 있으면 상당히 걱정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같은 기술적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게 또 긍정적인 외부 충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재료 하나가 더해졌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상황을 잘 바라봐야 하는데, 먼저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예고된 이슈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CME 페드워치에서는 현재 75.1%로 0.75%포인트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시장에서는 나름 안도랠리 시그널로 해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게 다소 기정사실 수준의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시장의 관심사는 7월 FOMC 회의의 결과가 아니라 9월의 결과에 더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9월 금리 인상 예상 범위는 0.5%포인트 인상과 0.75%포인트 인상이 거의 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조금 높긴 한데 이 정도 차이는 한 방에 엎어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뭐라고 예단은 어렵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고 절반 정도는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달 회의 직후에 어떤 멘트를 제시하는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9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전보다는 덜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 그칠 가능성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8월로 접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라도 완화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이걸 지금 낮추려고 백악관이 나름 엄청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8월과 9월의 상황을 봐가면서 9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정도로 현재로서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9월부터 금리를 덜 올리는 쪽으로 방향성이 세팅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벤트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날짜를 보면 의도적으로 금리 인상 직후에 껴맞춘 게 아닐까, 이 시장을 달래기 위한 의도가 아주 짙게 깔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뭔가 의도적입니다. 고대했던 바이든 시진핑 전화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10일 안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시점을 밝혀서 결국 7월 안에 전화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리 인상 후속 이벤트 성격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이 논의하게 될 이슈들 꽤나 예민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관세를 완화하는 사안을 나름 중국의 선물처럼 제시할 수도 있고, 동시에 대만 이슈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름의 외교적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달래는 방식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나름의 역할을 하려는 의도 또는 계획을 내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묻지가 꽤 큰 이슈들이어서 이게 또 어디로 어떻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국내 정치 입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시장을 달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로 상징되는 XRP 홀더들의 입장 제출, 이걸 반대한다라는 SEC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SEC가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기각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짧게라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이번 사건의 주심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내린 건데, 법정 조언자 아미스의 참석을 제한하자라는 SEC의 요청을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4일에 법정 조언자 아미스 큐리의 법적 사안에 대한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명령을 했다. 그들의 입장은 결정적인 부분을 브리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XRP 홀더들은 SEC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약식재판 과정에서 다른 도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SEC 요청을 기각한다. 이렇게 참 짧고 간결하고 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결정이 SEC의 입장에서는 뼈 때리는 한 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라 넷번 판사가 SEC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힌먼 스피치 등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 이렇게 명령한 데 이어서 상급자인 토레스 판사까지 SEC의 주장 자체를 아예 뭉개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법원이 SEC의 주장을 기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의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는 SEC에 대해서 법원은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잇따라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SEC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는 것일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우리 같은 XRP 홀더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국인들이나 도찐개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XRP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칼럼이 하나가 있는데 올해 71살 전직 하원 의원 토드 타이어트가 쓴 글입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강렬합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혼돈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회밖에 없다. 의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지금 SEC가 보여주는 비상식을 막을 수 있고 더 큰 추가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미국의 제대로 된 미래를 구축해 가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글의 서두에서부터 SEC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와 관련해서 1946년에 내려진 하위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SEC가 과거 시대의 금융증권을 정의한 것이어서 이미 이때부터 사고를 예견한 것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의회가 서둘러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구시 규칙을 악용해서 합법적인 회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리플 소송이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리플이 SEC의 가장 큰 목표가 됐다라면서 SEC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EC의 이런 무분별한 방식의 규제는 위험한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리플 소송만 하더라도 XRP에 대한 SEC의 주장은 너무 광범위하고 접근 자체가 과하기 때문에 법원은 잠재적으로 이번 사건을 위험한 선례로 규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리플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SEC는 논리적인 사고 없이 절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의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일종의 지독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리플과 더불어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LBRY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이 대부분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올바르게 정의하고 있고 규제에 있어서 SEC를 분리하고 있다. 이제 의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SEC의 권한 남용을 끝내야 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SEC에 보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내용들 보면서 속이 다 뻥 뚫리는 느낌까지 받았는데 그만큼 지금 의회도 멍 때리고 있고 SEC는 입법 공백을 노리고 헛짓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리플같이 멀쩡한 회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고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꽤 논리정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 이런 통찰을 70대 할아버지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놀라기도 했는데 역시 숫자는 꼰대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런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인 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권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CFTC는 상당히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밥그릇 다툼을 하는 모습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암호화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행사 연설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갠슬러 이 문어대가리 아저씨였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의 토큰은 증권일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규제권 확보 의지만 강조를 했을 텐데 이 같은 행태와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CFTC가 판테라 캐피탈의 법률 고문을 선임 고문으로 영입한 건 역시 상당히 눈에 띕니다. 판테라의 법률 고문 조셉 시세프스키가 비서실장 겸 선임 고문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서실장 이 역할이 조금 더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암호화폐 산업의 명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글로벌 헤지펀드의 법률 고문을 위원장 옆에다가 바짝 붙여다 놓고 이 산업을 산업과 돈의 측면 모두에서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라는 나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권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갠슬러식의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수선한 흐름 속에서 여러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의 마무리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상당히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소식들, 상황들 각자의 전략에 맞게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